인상 및 재무회계 규칙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팀장님 오늘 아주 멋지게 오셨는데 좋은 인상만큼이나 좋은 강의 항상 해주셔서 좋은 평점 많이 받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서 지금 출발해서 오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 살고 있고, 현재 직장은 이제 경기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재단에서 좀 하는 일은 사회서비스 팀이라고 있어요. 사회서비스 팀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웬만한 복지재단이랑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도 있고, 서울복지재단, 대전복지재단도 있고, 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 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할하는 게 지금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포괄 보조금제로 변환이 되면서 가사감력 그리고 지금 산모도우미 노인 종합 그리고 서비스 연령제이 합해져요. 합해지게 되면서 예산이 통과로 가게 되는데 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온 허인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내용 받아주는 3시간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원 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등록제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등록할 때 40시간이 있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음 기수하고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5시 50분에 끝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요. 저희 이쪽 사회서비스로 오면서 회계하고 인사, 물론 인사 부분은 내일 아침에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회계 쪽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요. 제일 난감해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쭉 보니까 지역재활센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직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파트는 아닌데 지역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학교도 들어와 있어요. 학교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진행을 회계, 복식 회계에서 진행되는 회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 단체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오는 공무원들마다 다 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오시는데 제일 난감한 부분이 지금 사회서비스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전혀 통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그거에 대한 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다 보면 이게 이제 1대1 대응 방식으로 가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좀 하나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이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상태에서 약간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시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회계에서 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좀 누구 좀 나오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람들 오면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것들이 지금 있으면 둘째 시간에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하고 보통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갔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안 돼서 첫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 질의응답을 받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좀 계략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에는 회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회계 강의로 해놓은 거 보고 이렇게 페이지 수를 보시면 페이지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충격이 좀 많이 오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지역자활센터, 옛날에 지금 이제 자활후병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고요. 단체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단에서 이제 시민 책임자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 계신 분이 계실 거고, 한 반은 이제 주식회사예요. 보통 요즘 이제 돌봄 서비스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이 이제 지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장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 시장들, 그리고 이제 공공영역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시장들. 근데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거든요. 물론 뭐 아직 돌봄 영역은 한 97%가 그 공공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나 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뭐 장애복지관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아직은 이제 주식회사 형태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요거는 점차 이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또는 어제 뭐 그제 어떻게 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어요. 박근혜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련하는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게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공적 영역 부분에서 공공부조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 빼놓고는 이제 이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기준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란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사회서비스란 말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거, 흔히 말하는 문화, 교육, 그리고 이제 주택,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보건, 복지 이렇게 하고 총 이제 7개 영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쓰기가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말보다는 뭐 사회서비스 사업법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실용법 이렇게 이제 법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와 있고요. 사회서비스라는 영역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조심스러운 점들은 뭐냐면,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를 원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수요자 중심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보험 방식으로 전환되는 아주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에게 시설에 돈을 줘서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쓰는 형태. 여러분들 대부분 뭐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이 10억이면 10억을 세워놓고 그 10억을 받아서 뭐 내가 이제 직원을 총 30명 쓸 수 있으면 30명을 쓰고, 그 사람들은 내가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그 대상자를 이제 뭐 치료를 하거나 돌보면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이제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보편주의로 가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시설 위주의 어떤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공급자 위주의 어떤 시스템은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게 되면 여러분들 경기도에 큰 복지관들 하나 이렇게 짓는데 얼마 정도 드신다고 생각이 드세요? 큰 복지관 같은 걸 하나 짓는다. 150억. 되게 크다고 느껴지시죠? 지금 성남에 얼마 전에 있었고, 지금 화성, 이제 경기도에 가면 화성에 있는데 나래홀이라고 하는 복지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땅값 빼놓고 건물값만 한 5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케어하는 겁니까? 이제 돌봄 영역으로 되는 이제 그 요양병원 같은 거 질 때 우선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잖아요. 뭐 보통 100평이면 보통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자체에서 300억, 400억 들어가고 건물을 짓는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 뭐 인천, 서울 다 지자체가 그 부채들이 워낙 많아서 돈을 내갖고 건물 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본 보시면 알아요. 일본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은 지어놓고 나면 3, 40년 지나면 이 콘크리트 경화작용이 나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지나면 물리적으로 무너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보통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90년대 막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다 이제 무너뜨려야 될 그런 건축물들이죠. 그러면 무너뜨리고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나 이런데 뭐 여러분 살고 있는 군이나 분청 이런 데 가서 복지관 짓는다는 개념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짓는다고 공약을 해놔도 막상 시장이나 그 도지사가 되셔서 그 집지를 잘 못해요. 몇백억을 이제는 의회에서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하튼 일본이나 서양에서 기본적으로 왜 자꾸 시설 위주에서 이것이 재가 쪽으로 갔는지에 대한 기본 포지션이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가 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배되는다. 그랬기 때문에 무슨 뭐 정상화된 장애인들 중에서 많이 나오죠.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는 개념, 노인들 시설에서 나와야 된다는 개념, 집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 그런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재활공학 쪽, 그러니까 노인공학 쪽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휴먼 서비스 영역이 발달을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생활시설 또는 이용자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뭐 아동이든 이렇게 불렸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에 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현재 바우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을 현재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복지 또는 지역복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호는 이제 보편주의 서비스죠. 그렇게 되니까 돈이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직업군들이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학 서비스 영역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활공학도 그렇고 무슨 뭐 무장애주의,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장애가 없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형태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터기 없게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이 자꾸 발달되는 거는 이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게끔 휴먼 서비스들이 발달되게 되는데 기본 휴먼 서비스들은 실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들은 전혀 소용이 없는 형태들로 이제 진행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오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뭐 노인 요양보호사라든가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어느 치료라는 말은 없어졌잖아요. 어느 재활사라고 해갖고 다 국가 자격증화 됐어요. 8월 4일부터 우리 사회서비스 의무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어느 치료라는 말은 못 써요. 어느 재활사들이 국가 자격증화 됐습니다. 시험 보고 이제 국가 자격증화 뛰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하나하나 자격증들이 다 국가 자격증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인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화해서 전문화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휴먼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 이런 휴먼 서비스 시장으로 커지게 되고 사회서비스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인데 옛날에 사회복지사는 다 시설 위주였던 사회복지 기능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거기서 뭐 만능이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는 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놀이치료를 할 수도 없고 심리치료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형태로 되고 국가는 그 자격증들을 국가화시키면서 그 국가 자격증화 시켜요. 내년부터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가가 그 자격증을 관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사회관리 시스템이 현재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지역재활센터가 하던 사회관리 시스템이 국가가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 중간 형태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게 바우처예요. 바우처가 진보를 하면 조세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험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커졌던 거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옛날로 치면 이제 노인 바우처 시스템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갈 거고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 커지면서 실은 이제 원래 그 장애인 쪽도 이제 보험 방식으로 가려는데 바닥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은 조세 방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방식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우선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옛날처럼 시설에 돈을 주고 시설이 아니라 이용자한테 돈을 주고 이용자가 선택해서 가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발달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그런 형태들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면 그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회서비스 시장, 특히 이제 돌봄 영역이 앞으로 20년, 30년에 어떻게 될까를 보려면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건 1980년대부터죠. 그때는 이제 건강보험 자체가 굉장히 부자들만 들었었어요. 공무원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뭐 큰 회사들만 건강보험이 들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 전국민이 다 건강보험이 됐죠. 근데 그 전에 병원은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처럼 보조금 형태 시스템이었어요. 병원은 국가가 짓고 민간에 덜어 준 후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익금 조금 하고 이제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 철저하게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하는 보조금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건강보험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게끔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개인은 이제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서는 자기 분담금만 내는 시스템, 뭐 10%, 20% 소공장 이런 형태로 지금 일종의 경우 다 공짜이듯이. 그러니까 병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위만 이렇게 보다가 이 클라이언트가 안 오면 망하는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병원들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들어온 지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대학병원이거나 현대삼성이 운영하는 큰 병원들로 가죠. 거기가 좀 믿을 만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바우처 센터에 가서 돈을 바우처 센터에 들어왔죠.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보통 10%, 15.5, 뭐 돈 안 받고 20% 이 정도 이제 자기 분담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옛날처럼 막 그 시설에 보조금이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역재활센터가 돈이 나오면 복지관에 돈이 나오는 게 일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많이 와서 바우처 긁으면 돈이 많이 받는 형태의 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뭐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뭐만.
돌봄 영역들이 이제 막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면서 전문 어떤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고 그 전문 시스템들 시스템이 이제 완전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노인복지관이나 뭐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가 됩니다. 그럼 대형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대형 주식회사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들이 이제 돌봄면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 금방 망해요. 이거는 뭐 건강보험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병원들이 다 그런 행사를 지금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30년 뒤에 이제 앞으로 셀서스처럼 큰데 통합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지금 조그만 갖고 움직이지 마시고 5년, 10년을 보셔서 M&A라든가 합병 활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외형적으로 크지 않으면 이 거대한 시장에서 못 따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건강보험처럼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프면 동네 병원도 가지만 물론 여러분들처럼 지금 사회에서 조그만 돌봄센터도 가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왔는데 만약 삼성 무슨 뭐 돌봄센터 그러면 거기 가죠. 좀 삼성 가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아니면 무슨 뭐 서울대학병원 무슨 부설 무슨 저기 돌봄센터 이런 데 가지 않겠어요? 그런 형태의 어떤 질 높은 그런 바우처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자꾸 수가 바라보고 가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그 병원비 수가, 건강보험 수가 받아서 병원이 운영 안 해요. 모자라요. 여러분들 우리 심장 수술 같은 거 1시간 하는데 보통 의사들 4명 들어가고 간호사 6명 들어가서 총 10명이 10시간씩 하는데 100만 원 나와요. 수가제로. 그러면 10명이 100만 원 나눠가면 10만 원인데 10시간이라고 10만 원 하니까 의사 1시간 정도 만 원씩 가는 꼴이죠. 그래서 보험 갖고는 그 병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기수가 갖고 운영되는 거예요. 기수가가.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 시장들은 기수가든 수가든 전혀 지금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가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얼마만큼 현실에 적용하는 업체가 있느냐.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적인 승부들이 되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개혁보험 시작하면서 쫙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컴슨 같은 회사가 그 전형적인 일본의 목욕 시스템이 목욕만 해주는 텐데 처음에 이제 5명이 만들어낸 회사가 지금은 뭐 지점 8,000개에 뭐 10조 엔 정도 큰 회사가 바뀌어서 돌봄 영역 쪽에서 목욕만 해서 걔네들 이렇게 성공 신화들 보면 정말 머리 기가요. 정말 그런 형태의 어떤 대형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가 따지고 뭐 수가 적다 이러는 건데 걔네들 수가 같은 걸 따지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걔네 이제 컴슨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록지 보면요. 1번은 지금처럼 우리 걔네 똑같아요. 우리가 개요보험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개요보험 그대로 따온 거라서 50대 50이에요. 50은 이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고 50에 이제 25%는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고 25%는 다시 이제 광역에서 나오고 그리고 개인 부담 10% 있고 이런 형태의 보험이 1번이에요. 그냥 목욕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조금씩 높아집니다. 뭐 향수를 쓴다든지, 뭐 샴푸를 더 한다든지, 뭐 페디큐어를 한다든지, 뭐 전신 마사지 뭐 이렇게 해갖고 가장 비싼 거는 10만에 우리는 지금 한 120만 원 정도도 있어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정말 완전 풀코스예요. 완전 전신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우처 대상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병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노인 치매 환자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은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건희가 치매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회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 서비스의 것보다 난 좀 더 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놓고 돌봄령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이 등록제라는 거는 이 시장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 지정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지역자활센터는 좀 이렇게 문문한 개구리였죠. 시에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이 시장이 장난이 아니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처럼 막 그 테라피 영역, 치료 영역들로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전쟁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덩치가 크거나 큰 기업이거나 체인점이 많거나 아니면 연결점이 많거나 아니면 독특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만 살아남아요. 이런 형태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과 관련하는 법률의 등록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형태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이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회서비스 팀에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컨설팅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이에요. 지도점검하고 뭐 관리 감독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워낙 종류들이 많아요. 무슨 아동음이 관련된 무슨 바우처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설계해주는 사람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복지재단 아까 말씀드린 부산, 대전,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에 전화하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지금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질문해오시는 게 회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쉬고 난 다음에 회계는 제가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만 알려드리는 걸 하고요. 우선은 이 회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회계 전 단계입니다. 법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또는 법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 또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래는 실은 민법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민법은 총칙, 그리고 이제 물권, 채권, 그리고 상속. 네, 하나가 더 있죠. 일단 그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연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인이고, 법인은 법으로서 흔히 말하는 사람으로 보는 단체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자연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나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나요? 네, 출생 신고해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낳든 조산에서 낳든 집에서 낳든 건 전혀 법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출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신고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자가 되려도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수당을 사고 싶어도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신고주의예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어떤 시스템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굶어 죽어도 정말 수급자예요. 아무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노인인데 신고를 안 하면 이분은 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신고주의 형태입니다. 자, 사람은 언제 죽어요? 그럼 반대로 놓고 네,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고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6개월이 지나면 이게 과태료부터 슬슬 물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아주 힘들어지는 게 사망 신고를 늦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웬만하면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행위 능력도 있고 권리 능력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권이나 채권의 기본적인 소유권을 다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물권이라는 게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대지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물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채권은 이제 매매, 양도, 증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혁명 이후로 등장을 하면서 대형 자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이 나오게 되니까 대량 자본이 나오게 되는데 대량 자본을 한 사람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좀 법적으로 좀 사람의 성격을 좀 부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 법인은 언제 태어나냐면 여러분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모여갖고 총회를 거쳐서 이제 발기인 총회입니다. 총회를 거쳐서 처음 이사회를 거친 후에 이제 관할관청에 가요.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했을 때 탄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처음 만드는 날이 이제 법인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법인은 언제 죽냐면 법인은 이제 죽어요. 해산 사유가 되면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것을 법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고 나는 등기했을 때가 이제 법인은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법인은 종류가 좀 있어요. 법인의 형태는 공법인 또는 사법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이제 권리 능력은 이 법인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이름으로 물건도 소유할 수 있고요. 법인의 이름으로 자동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름으로 증여라든가 무슨 매매, 양도, 뭐 현상수배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이름으로는 개인하고 똑같아요. 법인은. 그런데 법인의 형태는 두 개예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대충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동창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 쭉 모아놓고 뭐 무슨 고등학교, 내태 동창회 이렇게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총무 뽑죠. 돈 관리해야 되니까 회비내서 총무가 돼 있고 회장 뽑고 그런 시스템이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성립 요건은 사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원,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각각 개인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사원 하듯이 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비를 내야 됩니다. 사단법인은 반드시 회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 내든 한 달에 한 번 내든 회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회비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재단법인은 재산으로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유증법인이라고 해서 내 재산을 갖고 법인을 만들어라 이런 건 다 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 뭐 문화재단, 뭐 현대 뭐 아산재단 이런 건 다 재단법인입니다. 그 성격상.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혼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법인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뭐 종교법인,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료법인, 뭐 아니면 학교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다른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법인이 아니라 다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설립 허가를 내고 교육부를 가서 나는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 재단이 됩니다. 다 재산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난 재산이 이제 우리 재산을 모아서 이 재산을 갖고 나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법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으로 나와요. 내가 이 돈을 갖고 나는 이제 의사들을 모아서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의료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돈들이 다 종교에 관련된 성격이라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유지재단 또는 종교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인, 학교법인, 무슨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게 다 타락타락 법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재산을 갖고 만드는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성격상 틀립니다. 사단법인은 가장 위가 뭐냐면 사원총회가 제일 위에요. 그 다음이 이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에서 이사회를 뽑아요. 이사들을 뽑아서 사원총회에서 이사들을 뽑고 이사들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가 더 위에 있어요. 반면에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고 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사단법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원총회가 제일 의결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만드는데 그 이사의 대표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재단법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들의 대표를 대표라고 하지 않고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학교법인에 가서 무슨 이사회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는 대표이사라고 하지 않고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말고 상법이라는 걸로 오게 되면 이제 회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오게 되면 이 두 가지 형태가 민법에 존재를 하는데 회사는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사단법인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원총회를 주주총회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식의 수 갖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한 사람이 한 표인데 이게 이제 주식회사로 가게 되면 한 주가 이제 한 표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형태가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로 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이 그대로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가장 위가 주주총회가 가장 위이고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고 이사들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다들 이제 재미없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직책을 보면 이사장이다, 대표이사다라는 걸로 봐도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영리 쪽이 되면 대표이사다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사장 그러면 다 재단법인, 물론 뭐 재단법인, 학교법인일 수도 있고 세복지법인일 수도 있고 뭐 종교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를 다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혼용돼서 막 무슨 사단법인 무슨인데 뭐 자기가 이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법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의 그 형태가 그대로 주식회사로 왔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뭐 어느 회사들
주식회사, 저건 뭐 대표사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변경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법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비영리법인이 있고 영리법인이 있어요. 이 나누는 이제 형태가 뭐냐면, 이 비영리법인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을 얘기해요. 재단법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뭐 그런 법인들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별명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개인 외에는 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고, 비영리법인은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재단법인 중에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 재단법인은 아까 형태대로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특성상 이렇게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이제 시설을 움직이게 될 때 다른 시설하고 같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료법인은 병원하고 의원만 지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의료법인하고 병원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시설이에요. 근데 그 시설은 누가 소유하냐면, 자연인이거나 법인만이 소유권을 가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도 소유권을 갖고 법인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는 거고, 이 재단법인의 한 형태인 병원은 소유권은 이 학교법, 의료법인만 갖는 거죠. 그럼 학교법인은 뭘 갖느냐면 학교를 갖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건물은 이 학교법인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갔을 때 무슨 이제 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대학교가 아니고요. 그 대학교를 소유한 법인이 있어요. 학교법인이 소유권입니다. 물론 개인도 소유가 되는데 뭐 개인은 아마 그렇게 돈이 없을 거고 학교법인이 갖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소를 갖는 거예요. 복지관을 갖든 장애인소를 갖든 이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법인이 무슨 이제 교회를 갖든 뭐 성당을 갖든 사찰을 갖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로 법인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와 그 시설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개념 좀 아시게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치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법인이 사회복지소를 갖는다거나 의료법인이 무슨 대학교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무슨 뭐 성당을 갖는다거나 이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무슨 뭐 학교법인이 무슨 뭐 사회복지소를 갖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죠. 학교법인 무슨 경희대 무슨 법인이 의료법인을 세워서 경희대 의료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능한데 학교법인이 의료시설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을 병원들을 지워서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건 법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다 깨지우셔야 돼요. 네. 의료법인만 의료시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인 또는 개인, 아까 말씀 자연,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시설을 소유할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학교법인에 학교가 있거나 사회복지설에 이제 복지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복지관 관장이 그 복지관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놓고 얘기하면 복지관 관장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소유권을 갖냐면 그 복지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의 권한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총장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은 핫바지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권한을 갖고 있냐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무슨 병원, 큰 대학병원에 무슨 원장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이 뭐 자기 병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천만에 그 사람 소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갖고 있냐면 의료법인 이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법인도 마찬가지. 어느 뭐 사찰인데 그 사찰에 뭐 주지 스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찰에 종교법인이 있어요. 그 종교법인의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복지관이나 뭐 지역재활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처음에 지역재활센터를 하거나 복지관을 이제 위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 실은 법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기가 지어서 자가라든지 아니면 위스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만들어 놓고 위스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하튼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죠. 위스탁을 하게 되는데 회계 담당자가 와서 제일 고민하는 게 통장을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물어보시지는 않아요. 만약 A 복지관이라는 복지관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위스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시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어느 법인이냐면 주로 이제 여기 사회복지법인이겠죠. 사회복지법인 이 법인하고 그 시청하고 이스타케어를 체결해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계 담당자가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A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A 복지관이 은행을 갔더니 통장을 만들어야 돼. 보조금을 받으니까 은행을 갔더니 그 통장을 만들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고유번호증을 갖고 오라 그래요. 고유번호증?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명해야 되죠. 고유번호증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설로 고유번호증 나오거든요. 고유번호증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증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개인이세요? 법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복지관이니까 개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법인이면 법인 인감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요. 법인 어쩌고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래요. 인감 증명하고. 복지관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나? 이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 인감도 없거든요. 복지관에 무슨 인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법인의 자라 시설은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없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는 고유번호증은 있는데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 이런 게 없대는데요. 그러면 없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막 이런 거는 이제 개인 거 갖고 오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생겨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시설 회계하고 법인 회계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회계를 하다 보면 헷갈려요. 미안하지만 시설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전화도 가설 못하고요. 통장 가설 못해요. 그리고 통장 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인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나온 한이 있더라도 그 회의 모든 소유권에 관련된 것, 매매, 양도, 증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은 이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지 회계를 쓸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상업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지역자원센터 이런 데 공익법인들 또는 법인 소속이 아닌 시설로서는 실은 상업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복지관 같은 데 빵 만들었는데 빵을 막 판다라는 행위는 못 하게끔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법인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법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에 관련된 분들은 법인 재무회계 기준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시설에 관련된 분들은 시설 재무회계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뭐 학교든지 종교법인이든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의료법인은 다 똑같아요. 그런 형태에 대한 연구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의료법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종교 쪽이나 이런 데 가서 후원금 내보신 분 있으세요? 후원금?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좋고 우리 옆에 뭐 무슨 요양원들이 있으니까 뭐 그 후원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안 내보신 분 혹시 뭐 사회복지시설에 대부분 내실 거예요. 혹시 종교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나 뭐 성당이나 사찰 이런 데 가서 후원금 안 내보신 분, 후원금이라기보다는 후원금 안 해보신 분 이렇게 빠르겠죠? 안 해보신 분 물어보고 안 다니시면 안 하시겠죠. 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병원에 가서 병원 너무 가난해. 좀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후원을 해보신 분. 병원에 가서 후원해보신 분. 왜 안 하세요? 병원 가서 후원. 자, 이게 사회서비스가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돌봄 서비스 다 지금 그 노인 장기형 그러니까 건강보험 되듯이 그렇게 다 바뀌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왜 병원에 가서 안 하세요? 다 의료법인들이 하는 거예요. 의료법인이 하든지 개인이 병원을 하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후원금을 내면 이제 병원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후원금을 내면 100% 다 후원금 환급돼요.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후원금 내면 100% 환급되고 종교법인 하면 여러분 연말 가면 막 교회 이런 데 가서 막 끊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원금 영수증이잖아요. 환급되고 학교법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법인은 이제 그 후원금이라 하지 않고 이제 장학금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용 다 후원금 영수증 받아요. 그것처럼 의료법인 여러분 지금 병원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병원 후원 사업으로 쓰라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그 후원 재무제표에 의해서 다른 거 전혀 못 쓰고 지정 후원금으로만 쓰거든요. 병원이. 왜냐면 이게 다 감사 받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후원금 내셔도 100% 후원금 다 받으세요. 오히려 더 높아요. 요율이 종교법인보다. 근데 여러분 안 내세요. 왜? 병원 다 부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사회서비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봄 영역이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면서 노인시설에 후원금 하나도 안 넣어줘요.
왜? 방송 맨날 뭐라고 나와요? 저것들 다 노인들 갖고 장사하는 놈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건강보험 처음 도입하면서 병원들이 그 욕 먹었어요. 저것들 환자들 갖고 이제 돈놀이 한다고. 그런데 병원 의사들이 연봉 1억, 2억, 3억 이렇게 받으면서 지금 데모하잖아요. 막 그 수가 안 오르면. 근데 누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데모하면 욕 먹어요 지금. 근데 그게 15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설도 아주 문제예요. 지금 사회복지법인들이 후원금 안 거치기 시작했어요. 노인 쪽은 이미 후원금 안 거쳐요. 노인 장기화보험 되면서 맨날 방송에서 노인들 갖고 장난친다라고 하는 게 참 기자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의료법인들이 후원금 안 거치듯이 노인 쪽은 이미 안 거쳤고요. 이제 활동지원제도 커지면서 이제 활동지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자기 생활시설에 가는 돈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지역복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쪽에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장애인 쪽 후원금 이제 점점 안 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동이나 이런 데 학교 바우처라든가 뭐 문화 바우처라든가 지금 이제 보건복지 바우처들 막 늘어나는 바우처 종류가 70개가 넘어요. 혹시 이제 소개할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바우처가 보편주의를 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후원금도 끊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 자체가 뭘로 거치느냐, 이제 이쪽으로도 후원금 안 거치고 이쪽으로도 후원금 안 거치고 그런 이제 종교법인들이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는데 나머지 후원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형태를 파악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예요. 사회 서비스,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 실은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에 다 포함이 되는 형태의 시스템인데 이제 아직은 기본법만 나오고 이제 생명의 시행규칙은 안 나왔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스템이라 근데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후원이에요. 기업공헌 또는 기업 후원 이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후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로 안 줘요. 이 후원금들이 굉장히 붕 떠 있게 되는데 그 기업 그 책임주의 때문에 후원금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후원금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원금만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 서비스는 세 가지 형태예요.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제 기업 후원금, 이 후원금 가는 거를 잘 잡아도 그 굉장히 큰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의료법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쪽으로도 후원금이 안 거치는 시스템, 그게 요 사회 서비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시비는 사회서비스는 없어요. 사회서비스에는 영리법인들이 좀 들어와 있는 거고 비영리법인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둘 다 지금 한 시대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큰 어떤 그 구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제자법을 세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사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세우는 거 빼놓고 그냥 다 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법인 중에서 주식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네, 영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리고 이제 법에 설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단법인 하나 세워주세요. 뭐 재단법인 하나 세워주세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렇게 세우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되면서 협동조합에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사단법인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굳이 안 내셔도 만약에 연말에 가서 그 시행규칙이 규칙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협동조합으로 그 사단법인의 효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시행규칙이 정확히 안 나오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법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제 준칙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신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건 법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인이 어떤 회사를 내거나,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내거나 이럴 때, 가게를 내거나 이럴 때는 준칙주의, 그러니까 신고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오거나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형태고요. 인가주의 또는 이제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등록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설로서 허가를 내는 건 인가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주의하고 신고주의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신고주의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뭐 흔히 말하는 슈퍼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무슨 문방구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그런데 등록주의 또는 인가주의는 뭐냐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다 갖춰야 돼요. 서류를 안 갖추면 안 나와요. 이 부분은. 그것이 인가주의 또는 등록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록주의를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신고주의하고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고서 해갖고 갖다주고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이 등록주의 할 때는 반드시 이 등록에 필요한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다 갖춰야 돼요. 그게 없으면 등록주의는 안 나와요. 그걸 인가주의라고 하는데 틀린 부분입니다. 허가주의는 뭐냐면요. 허가주의는 인가주의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등록주의처럼 서류가 다 있어도 그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는 지자체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허가주의예요. 그래서 허가주의는 내 서류가 다 됐는데 왜 안 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인은 다 허가주의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허가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시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시설 만들 때는 등록주의잖아요. 근데 요거는 서류가 완벽하면 가서 땡깡을 부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서류가 나오는데 이 허가주의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 허가주의라서 서류가 완벽해도 지자체가 이거는 동일 법인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할법인에서는 이 법인이 필요 없다라든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을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예, 이 특허주의는 이 국영기업체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 설립법 뭐 이런 걸로 만들어 아예 그냥 그 안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이 허가주의보다 더 어렵고요. 강제주의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강제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데 보면 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제돼 있어요. 그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든 그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변호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강제돼 있어요. 변호사회를 만들어라, 또는 약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것처럼 법에 강제되어 있는 것을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안 만들면 더 법 위반이 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심리치료 자격증을 따거나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협회가 법에 의해서 강제주의된 그 형태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허가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행을 해주지는 않는 지자체가 아니죠. 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은 광역입니다. 광역.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도청에서 하는 거고 이 인가주의는 이제 등록주의는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 있어야만 그 등록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신고주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법인 그 설립에 관련된 부분 거기 설립이고요. 이제 일반 회계에 대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10분만 쉬었다가 할 테니까요. 회계에 관련된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이제 그 영리법인하고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우처를 여러 형태로 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좀 궁금하셨던 상황이나 그 중에 이제 이거 꼭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도대체 나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부분 위주로 갈게요. 왜냐면 10분 쉬고 하다 보면 30분 남기는 시간이 없어서 이 회계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있거나 아니면 좀 있을 테니까 와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있는데 와서 좀 몇 군데 말씀하시길래 이거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조금 아까 여기 이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인이 있고 법인에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설이 하나의 사회복지 법인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이제 복지관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재활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어린이집은 크게 네 종류인데요. 개인이 소유를 하든지 개인이 위탁을 받든지 법인이 소유하든지 법인이 위탁을 받든지 이 네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 소유 어린이집이 있고요. 법인 위탁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때 위탁은 이제 도나 시에서 이제 줘놓고 위탁을 받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개인이 이제 받는 건 개인이 내가 이제 돈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도립이나 시립처럼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개인이 위탁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어린이집은 만약에 이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나오는 거고 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집은 소유권 자체가 법인에 있는 거거나 아니면 국가에 있겠죠. 위탁을 받았을 때는. 근데 하나 더 얘기가 가면 법인에서 만약 소유를 하고 있다면 법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 이름으로 그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린이집을 법인에서 설립을 한 후에 그 어린이집을 고유번호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하나는 법인에서 그 대표를 임명한 이사회 의결록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의 선임에 대한 공문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를 가면 그 뭐죠, 시설 임명 무슨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한 시설장 무슨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작성을 하면 그 어린이집은 그 지역재활센터로 명칭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의제법인이라는 걸 금방 말씀, 의제법인이라는 건 종교상은 없는 거고, 세무서가 세금 매기기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줄 때는 그 뒤에 두 장이 더 나가는데 뭐로 나가냐면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장인데,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단체. 그러니까 뭐를 하나의 시설을 보는 거지 의제법인, 그러니까 법인으로 의지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뭐냐면 법인으로 보는 승인 여부 통지서라는 세 장이 다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사회복지 법인들.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으로는 그 시설을 법인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제 세법상 거기에 그쪽에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줘요. 물론 번호는 제일 앞에 세 개, 땡땡땡땡땡땡땡땡 다섯 개, 세 개, 두 개, 다섯 개는 아닌데 앞에 세 개는 지역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 같은 경우는 126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업태 업종을 나타내는데 보통 82로 나갑니다. 고유 업종을 갖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법인데 82를 갖고 그 뒤에 다섯 개의 일반 숫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82라는 번호는 줘요. 기업의 법인이라는 형태를 주는데 그걸 갖고 법인으로 의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무슨 큰 소송들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이 만약에 이게 무슨 시죠? 네, 오성시하고 계약을 해서 오성시가 사회복지관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복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인, 사회복지 법인으로 위탁을 맺어서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안 만들고 사회복지 법인을 하게 되면 이 법인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잖아요. 그걸 왜냐면 중간 소비자로 돼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데, 법인들가 환급 받아요. 학교법인도 환급 받고 의료법인도 환급 받고 사회복지 법인도 환급 받는데, 여기 이제 시설로 가면 시설은 최종 소비자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비자들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V를 샀단 말이에요. 100만 원 TV를 사면 110만 원짜리 TV를 사면 그중에 10% 부가가치세 내가 내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내게끔 돼 있어요. 중간 소비자들은 매일 매출을 합산해서 매출이 클 때만 세금을 내는 거고 매입이 크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인이 그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 복지관을 오성시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맺었는데 고유번호증을 만들지 않고 이 법인이라는 거 들어가게 되면 환급을 다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설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유번호증 만들어서 환급 못 받으면 법인이 아니에요. 유사범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인증,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서 환급 받아야만 내가 그게 법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냐면 이 법인들이 시설자를 위탁받아 놓고도 그 시설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내지 않고 법인으로 만들어낸 후에 부가가치세를 법인으로 갖는 형태가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건 이제 제도정보 같은 거 안 나가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복지관 하나를 위탁을 받으면 복지관의 기능보험사비라고 한 10억씩 나와요. 그러면 그게 최종 소비자면 그 중에 1억은 그냥 세금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뭐 나오진 않잖아요. 최종 소비자니까. 근데 이 법인 이름을 하고 나중에 이 법인이 환급 신청하면 1억을 받습니다. 그런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그 시설 이름으로 안 만들고 법인 이름으로 자꾸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그쪽 법인과에서 다 환급받고 몇십억씩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도용이에요. 근데 그건 뭐라 해서?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법을 잘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린이집인데 시설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번호증을 시설 이름으로 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완전히 그 최종 소비자로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장 하시면 부가가치세 안 내라고 참 별 여러 짓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인 이름으로 있다면 다 환급 받습니다. 예, 법인 이름. 물론 나중에 이제 법인세는 따로 내야 되는데 환치되면 부가가치세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혼동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인이냐 아니냐 그걸 단어로 하시면 되고요. 시설은 부가세 환급 못 받습니다. 그냥 출정 소비자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은 상태로 지내면 돼요. 네,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우처 여러분 이제 그 공공법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공인법인인데 이제 뭐 사관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복지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서 뭐 부가세를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건 그거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권증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유권증을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뭐죠? 세금 계산서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합의해서 빵 공장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빵 나눠주고 뭐 그냥 어르신들이 하고 10,000원씩 받고 이런 거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공장에서 우리 세복신들 좀 도와줄 겸 그 빵 뭐죠? 이제 납품해 주세요. 이래놓고는 그 공장에서 뭐라 그래요? 세금계산서 달라든다고요. 그런데 고유권증을 갖고 있는 중에 특히 법인이 아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안 돼요.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 금방 요즘 여러분들 전산 시스템 어마어마해서 국세청 전산 시스템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종교법인 여러분들 그 헌금 조금 내고 교회 가서 나 좀 많이 띄워주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100만 원 헌금 내놓고는 연말 되면 나 좀 많이 받게 200만 원 끊어주세요. 300만 원 끊어주세요. 근데 그거 끊어주거든요. 그게 안 되실 수가 없잖아요. 신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다 잡혀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년 했는데 뭐 175억 뭐 이렇게 잡혀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렇게 흙 쓰러지는 교회예요. 이렇게 국세청이 함부로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요즘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거 잡힙니다. 근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아무런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행을 하면 나중에 그건 다 걸리게끔 됐어요. 그래서 고유권증을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세무서에 가서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수익성을 하려면 고유권증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 발급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으로 변환을 시키시고 그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뭐 산업법인 재단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으로 바꿀 수 있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만. 이 법인 밑에 있는 학교, 의료법인 밑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시설들, 종교법인 밑에 있는 뭐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법상으로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사업 자체가 안 돼요. 법인만 수익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나 학교법인 재무회계에서 많잖아요. 근데 법인은 수익사업 회계가 별도로 있어요. 근데 시설은 수익사업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막 혼용돼서 막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설 이름을 갖고 수익사업 하지 마세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거나 별도로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 발행을 하셔서 거기서부터 실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바우처가 뭐 과세냐 비과세냐인데 비과세입니다. 바우처 금액은 비과세예요. 이거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고유권을 갖고 계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고 세금은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이제 개인이거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바우처 금액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바우처는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그 국세청에서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시는데 그 대신 자부담을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22만 원이라는데 그중에 2만 원은 자부담이고 20만 원은 보조금이라는데 그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세무사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얘기하실 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받는 거라 비과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우처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이제 개인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개인이 와서 카드를 긁거나 뭐 개인이 2만 원 내거나 그거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 그러니까 일반 돌봄하는 건 다 물론 과세 대상인데 바우처는 이 바우처 금액은 비과세, 그 개인이 받는 거는 과세. 그거는 세무서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다 이렇게 정의해놔서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비영리 법인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비영리 법인은 개인이 받는 게 그 본인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부담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면 개인 회사거나 주식회사면 여러분들 지역자산세는 세금 안 내니까 그건 관계가 없고요. 네, 그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나온 게 여러분들 등록제에 관련된 건데 등록제는 시도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 회사가 있으면 경기도로 들어오시려면 별도로 회사를 설립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서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이 있고
그 대신 이제 서울에 뭐 중랑구에 있다가 내가 종로로 간다, 뭐 서울 중구로 가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비스 그러니까 시설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방문형이나 다른 거는 되게 까다롭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여기 두 군데라는 게 어디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안 사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사시는 시행에 대해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그 3개월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경기도하고 김포는 다 경기도고요. 네네. 인천, 예. 그렇죠. 계양도 따로, 인천 따로, 저 김포 따로. 예, 그거는 이렇게 시도가 경기가 넘어가면 등록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다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도 내에서 안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도를 넘어가고 싶으시면 사무실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경기도 하나 내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이 2개 해야 돼요. 서울하고 경기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경기도를 내면 수원에서 하시든 저기 양평에 가서 하시든 뭐 평택에 가서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네. 아니 회계에 관련된 걸 물어보세요. 제가 사이트섭스 업무를 하고는 있어서 뭐 여러분들 질문은 가능한데 지금 회계 시간이니까 혹시 회계하실 때 뭐 궁금한 사람? 네. 아니 이거는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법은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2007, 8년도 건 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이 바우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우처는 표준화, 그러니까 보편화를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개방되듯이 일반 시장에 개방을 했고 그래서 일반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바우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지금 웅진이라든가 대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들어왔던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연매출이 700억씩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돌봄 병역이니까 이 예산들이 크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게 크게 못 보시는데 사실 전체 시장은 한 3조 정도 시장이 돼요. 그리고 그 3조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 중에서 총 18개 중에 하나, 뭐 2개, 뭐 가사라든가 삼보동이 이렇게 되는 거고 70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교육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경치료센터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교육 영역을 키워주는 교육 바우처, 그리고 문화 바우처, 무슨 뭐 체육 바우처, 뭐 이렇게 이제 그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바우처도 있고요. 그 종류가 7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개 하시는 거죠. 총 매출이 3조가 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웅진이라든가 대교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심리전 서비스를 하는 게 연매출 뭐 700억, 800억 이렇게 돼요. 그 업체들 그렇게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큰 업체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대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걔네들이 한 350억 바우처로만 벌는데 바우처로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큰 뭐 대교 무슨 센터장 부르서 그중에 다 바우처 돈 벌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크게 들어가셔야 돼요. 연합을 해서 들어가셔야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유하시든지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트워크라든가 혼자서 잘하라고 생각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제 큰 기업들 들어오거든요. 큰 기업들 들어오면 조그만 기업들은 참 사기가 좀 힘들대요. 네, 뭐 세금 내셔야 되고, 아니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들어왔는데 프리마나 복지가들이 하는 바우처하고 일반 기업들이 하는 바우처하고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그 세금을 다 냈단 말이에요. 기존에 뭐 부가세든지 소득세도 다 내는데 복지가의 세금이 한 푼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국세청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비과세라는 게 나온 거죠. 나온 건 2007년은 아니고요. 조금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건 장면이기 때문에 2007년도 세금을 안 내시죠. 그리고 그걸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사용자한테. 그리고 법은 이게 그 판례가 있어요. 그거 받아주고 그 이유번호 언제 달라고 하면 문제 해줄 거예요. 생소가 그러는데 그 정보는 아마 좀 내셔야 돼요. 네, 또 다른 거 없으세요? 예, 저기 산모 신생아 돌봄 업체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회계 기장을 맡겨서 회계 사무실에 신고를 하는데 그 회계 사무실도 이 산모 신생아에 대한 걸 정확히 잘 모르셔서 굉장히 저희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거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그 가맹비라고 해서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전에 이제 매일매일 입금됐는데 이제 바뀌고부터는 이제 한 달에 3번 그렇게 입금이 되는데 그 입금되는 금액이 다 일단은 저희 수입으로 잡더라고요. 그럼 그 수입이 굉장히 커요. 그 수입으로는. 그러면 그 수입에서 그 도우미분들 임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해서 부가세는 면제가 되지만 종합소득세 거기에 대해서 프로페이드를 내갖고 되더라고요. 세금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 저희가 개인 보조금 서민들이 내는 가상계좌 보조금은 그걸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총 저희 통장으로 매일매일 찍히는 그 가맹비, 그 가맹비로 다 수입을 잡아버리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제가 세무서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그랬는데 그거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통장으로 찍히니까. 그럼 그 찍힌 나머지 개인 거는 그 개인이 낸 그 뭐죠? 저거는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근데 바우처라고 지금 아마 개발을 해서 한 달에 3번 들어가는 거, 그 시스템 이후에 이제 선생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그 금액은 비과세되니까요. 근데 비과세인데 회계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회계사무실도 좀 다 달라요. 아니, 다르니까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지를 알아야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 알아갖고 왔는데라는 답변을 드리는데. 그거는 뭐라 그래야 그만 말씀드리면 과세되는 업체들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 판례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그걸 갖고 왔었을 텐데 뭐 이런 질문 받으시면 몰라고. 과세가 돼서 그 바우처는 비과세가 됐다. 이렇게 세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럼 아마 세금이 좀 많이 절약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이 되게 많이 그걸 수입으로 잡으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머지를 이제 뭐 다 빼는 수밖에 없는데 도우미 임금으로 빼고 그래도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맞춰도 자료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물건값에 부가가치가 포함이 됐는데 이건 수사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뺄 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웅진이나 대구 같은 데 그 소송을 걸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비과세가 된 거고요. 그건 그 기장 대리인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비과세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일반 회사들, 개인이 하는 회사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5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바우처로 바뀌고서는 입금이 되는. 차세대 바우처가 아니고 원래 바우처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로 바뀌고서는 그 기관에서 보조금 따로 또 본인 부담금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지금 입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이전에는 한꺼번에 그런 부분이 없이 전체 금액이 다 입금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비율은 안 나와요. 근데 지난 작년 5월까지, 올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전체 금액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임금은 거기서 이제 경비로 풀어내는 방법을 했죠. 그 경비 일단은 가면은 굉장히 크게 잡히는 상태였잖아요. 비과세가 세금은 안 되는 건 아니고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중에서 비율별로 나누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 낸 세금에 대해서 지금 환급이 되죠. 네,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을 내시면 돼요. 무슨 뭐를 내는 조정 신고 하셔야 돼요. 그 세무 대리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세무 혼자 사시는 분 아니시죠? 법무사 아니면 세무사 손님하시죠? 네, 또 다른. 네, 비과세라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세금 많이 내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바우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 알고 바우처는 이게 다 그 면세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분명히 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3.3%라고 하는 부분, 이거 3.3%를 띄세요? 잠깐만요. 3.3%는 이제 사업소득세라고 해서 그분이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만 3.3%를 띄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4대보험 가입하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4대보험 가입을 한 상태에서 3.3%를 띄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3.3%를 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규정, 저는 지금 사무하고 가사를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지역사회에서 전공했는데 3.3%를 뛴다는 건 그분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야만 3.3%예요. 사업소득세라고 하거든요. 3.3%는. 그러니까
4.4%를 때리게 되는 건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그거하고는 좀 약간 틀린데 3.3%를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고 그 상호도우미도 개별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한팀을 해주는 그걸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분을 사업자로 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탈루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4대 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미법이 그분이 사업자 등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지도점검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정되었어요. 이게 지정되는 게 뭐냐면 시군 또는 시도에서 이렇게 해갖고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정되고요. 지금은 아마 군이라든가 한 구 또는 한 시에서 몇 개 지정이 안 됐을 거예요. 뭐 지역자센터라든가 몇 개 지정은 안 돼서 그 지정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지도점검을 몇 번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20시간 교육 여기 내년도부터 정말 의무교육화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인증 시스템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인증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증 같듯이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인증을 가죠. 왜냐하면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시에서 나는 쟤네들 믿어.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건데 등록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건만 되면 다 등록증이 나와요. 지금은. 그런데 2억차나 2억차나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신청서를 내서 인증기간에 내면 인증을 가요.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 그 인증 시스템이 이제 걔가 많이 발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데가 아마 사람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막 3개 있다가 갑자기 10대끼로 늘어나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 근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지금 이제 8월 4일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되니까 지정제 했던 업체들이 뭐 11월 4일까지 등록하면 된다고 이런 형태로 돼서 올해는 넘어갈 텐데 내년에는 굉장히 그게 강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대 보험을 강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큰 업체만 살아남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부의 아주 표준이에요.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시키거나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도적으로 걸리게 되면 폐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큰 회사를 바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통합이 되든지 연합을 하든지 자꾸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점점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3.8% 뛰는 거는 환급 계산이 아니고 내셔야 돼요, 세금이니까. 업체수이죠. 내시는 거고요. 4대 보험 가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활동 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이제 4대 보험 가입해서 얼마나 뭐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책자 190조 보면 물론 내일 아마 그 노무 책자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적용 제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적용 제외 빼놓고 그러니까 고용산재 제공 빼놓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안 되셔도 상관없는데 시간상 비례해서 고용하고 산재를 들 수 있는데 뭐 그 계약직이 좋고 뭐 기간제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내면은 좀 편해지실 거예요. 이거 지도적으로 나가면 3.3% 되는 거는 그 대상 뭐라 그래서 너 사업자들은 갖고 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합되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요 시간, 4시간이죠. 30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2대 보험하고 요즘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 때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20시간 미만이다, 20시간. 그러면 알아서 거기 공단에서 2대 보험만 가입해요. 2대 보험은 산재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되는 거랑 상관이 없고, 기업수가 되는 거랑 상관이 없고, 고용보험은 0.24% 중에 5%예요.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내주는 게 낫지. 그 3.3%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물론 뭐 그렇게 되죠. 그때 그러니까 월별이나 분기별로 그거는 각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더 줄거나 늘거나 있겠네요. 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게요. 여러분들 대리 신고하지 않으시죠? 다 느끼시죠? 네. 근데 맡기실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알아서 해주시면 근데 이제 개인이 했을 때 좀 문제 다 가능한 거라서 네.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들끼리 그걸 흔히 말하는 법률상으로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나도 사업자 등록이 있고 너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 이 도급계약은 현재 사회서비스 시장대에서 고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호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는 단속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하셔서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셔서 차츰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은 참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부는 영세한 업체를 살리려고 사회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업체를 들어오라고 사회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화하시는 보편주의는 시장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말이지만 작은 업체들 방어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철칙이에요. 제가 정신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자꾸 통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도저히 그 돈 갖고 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작은 업체들은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타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큰 업체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카르텔을 형성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비용된 평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자꾸 뭐 정부 뭐 탓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는 의지가 아주 확고해요. 절대로 안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야 솔직히 뻔하게 이제 돌봄 영역에 대해서 크지가 않은데 우리 이제 다른 바우처 영역하고 거기는 지금 피 터져요. 굉장합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막 이합집산하고 12씩 모여갖고 주식회사 만들고 막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등치가 큰 것으로 기회비용은 작아지니까 비용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되고 이러면서 막 통합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혹시 다른 기존 근로자 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퇴직금 정산하는 저희가 지금 퇴직 구조를 지금 거기 구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놨는데 퇴직금 준비하는 거가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떤 조건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되는 거 그런 거를 내일 그 노무사님 혹시 하셔야 돼요. 근데 퇴직금 DCDD가 있고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퇴직금 적립하지는 않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적립을 하라는 거는 이제 퇴직 통장을 만들어 놓게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을 내도 돼요. 지금 법이 다 바뀌어서 오히려 이렇게 적립하는 게 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개별 연금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기업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예요. DC는 DB가 있는데 특정 기여가 있고 특정 급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선택할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요. 특정 기여로 하거나 특정 급여를 하거나 뭐 상관없이 그냥 이쪽으로 뛰어서 그 회사에 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거기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알아서 그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쪽 회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빨리 바꾸셔야죠. 그거 지금 퇴직금 통장으로 관리하라 그래서 통장으로 관리하시는 건 웃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퇴직연금 회사, 뭐 은행도 괜찮고 뭐 아무 데서나 퇴직연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먼저 거기에 컨설팅을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DC나 DB로 어떤 게 더 좋은지 거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통장 빼가서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그 은행하고 그 개인하고의 관계지 우리 회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으로 다 전환하세요. 그 법으로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가장 많은 눈독을 들이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병원이에요. 의사들이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중에서 아동 인지 능력 아동 치료보호소 같은 게 있어요. 장기아동 치료하듯이 치료보호소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지금 치료사들만 다 들어가 있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뭐 병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걔네들이 이제 병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치료사들이 여러분들랑 똑같은 논의들이에요. 치료사들이 어디 4대 보험 하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맨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병원들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치료사를 월급제를 써요.
병원은 그게 가능하니까 의사들이 있으니까 치료사들이 이제 월급제로 씁니다. 너 500주겠지 와 600주겠지 쓰면서 바우처 외에도 일반 시장들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장을 되게 넓혀놔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치료 여성들의 치료사들이 월급제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이렇게 시장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일이 된다라고 하지 지금 솔직히 활보라든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조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 서울 경기는 지금 노조 지금 거의 되는데 노조가 되면 우리 4대 보험 가입하는 회담하고 여러분들한테 소송 걸면 여러분들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요 형태로 되게 되면. 그러면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팔보나 아니면 그 회사가 이름 좋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만약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별도의 어떤 시스템, 뭐 의사들하고 연결이 되든 어디하고 연결을 해갖고 만들어내서 노인 돌봄령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요즘은 긴급 의료기관, 흔히 말하는 병원 옆에들 다 만성의료기관 세워놓으면서 다 연계해갖고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설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 대신 이게 뭐 4대 보험 뭐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다 정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범위는 작으니까 고민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돼요. 자꾸 말씀드리는 병원이 30년 전 병원하고 지나서 지금 살아남은 병원이 뭔지를 자세히 보시다는 거예요. 아산병원 가면 거기 간호사들이 계약직으로 다니지 않아요. 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계약직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물론 지금은 그러세요. 지금 작은 업체들이 워낙 산지에 있으니까 다들 이 사람이 여기 30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일이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게 확대가 되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편하고 또 월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대형화된 기업들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고 확 일감들을 갖고 오는 이런 시스템을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분위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뼈기 얘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서 혹시 다른 집 한 2개만 더 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일단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 그 금액을 사용할 때 그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개인 사업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계약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알아서 쓰고 뭐 모든 수입이건 뭐든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입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어디까지 관리?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시설들, 뭐 지역사회센터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대로 쓰셔야 되고요. 학교에 관련된 건 학교 재무회계칙대로 쓰셔야 되고요. 일반 기업, 주식회사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지자체가 나와서 감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자체에 나와서 개인 시설 만약에 무슨 내가 뭐 아까 그냥 주식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왔는데 바우처를 받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런데 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사회복지 쪽이 내일 바뀌어서 왜 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대로 안 쓰고 뭐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어쩌죠? 그래서 개뿔 아무것도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지 마시고 주식회사 돈 쓰는 건 왜 니네들이 따지려는 거죠? 그럼 말도 안 되죠. 왜 바우처를 못 받으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가셔야죠. 예, 그건 보건복지부 그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려야 돼요. 그 공무원들한테. 이해가 가세요? 주식회사나 개인회사는 어떻게 버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하시면 안 돼요. 안 나가니까 카드 긁어서 막 그건 당연히 수입은 봐요. 방위권 봐야 되는 거예요. 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출은 내가 그 돈 갖고 다 자동차를 사든 그 돈 갖고 다 임금을 나는 막 100% 주든 그 돈 갖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든 그거 왜 따져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실력이 안 좋으면 이분 다 안 올 거고 나는 굶어 죽는데 이 보조금 시스템하고 바우처 시스템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보조금은 당연히 돈도 주고 어떻게 쓰는지도 판단하지만 바우처는 돈을 어떻게 받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쓰는 건 간섭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역자센터나 무슨 복지관 소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그쪽 소속이니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칙대로 쓰셔야 돼요.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는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망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안 망하는데 그게 이 바우처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되면서 노인 시설들이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모습들이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는데 사회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망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쪽도 이제 막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망하면 책임 못 져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규정이 없다는 것들 보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하지는 마세요. 그건 당할 기사 아니에요. 그리고 돈 쓰는 거는 지도정보 대상이 아니겠네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지도정보 대상이에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가서 더우셔서 막 부채질 하시고 비가 올 것 같아서 날씨도 좀 흐질근한데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필기강의 2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자원센터 이렇게 치시면 그 지역별로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그쪽에 전화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경기복지재단 사회서 스팀이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경기복지재단 치면 저는 나오고 제 이름도 나오니까 불러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전화를 부탁을 하셔도 되고 친절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50분까지 끝내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끝낼 거고요.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겠습니다.